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과제 3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발표 맡은 곽효윤, 박건율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1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효윤님께서 2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1번의 프리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각 모델의 6개 모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각 모델의 핵심 기법이나 강점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서 보실 것은 이제 빅버드랑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모델 유형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모델은 디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고퍼랑 친칠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은 구글에서 만들었고, 고퍼랑 친칠라는 딥마인드에서 개발했다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빅버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버드 등장 배경 같은 경우에 기존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n by n 매트릭스의 시퀀스 길이 때문에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 n에 대한 n by n 매트릭스 때문에 5의 n제곱 연산량이 발생해서 논문이나 책 같은 긴 시퀀스 처리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떠올렸을 때 듬성듬성한 어텐션을 통해서 이 메모리 사용량 폭증을 해결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듬성듬성한 매트릭스를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연산량을 5n제곱에서 5n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어텐션을 합쳐서 풀스텐션의 표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계산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듬성듬성한 어텐션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가 여기 육각형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풀 커넥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육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세 가지 글로벌 커넥션과 슬라이딩, 그러니까 로컬, 그리고 랜덤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 CLS 토큰, 그러니까 클래스를 나누는 토큰 같은 경우, 것은 모든 토큰과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맥락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로컬 어텐션은 주변이랑, 그리고 랜덤 어텐션은 무작위로 이렇게 세 번 연결해서 어느 정도 그 표현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버드 모델 같은 경우는 ETC라고 추가적으로 모델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Extended Transformer Construction의 약자입니다. 아니면은 etc라고 기타 등등의 약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빅버드를 좀 개선한 모델인데, 스파스 어텐션 구조를 유지하면서 입력을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서 어떤 세그먼트마다 글로벌 토큰을 생성해서 약간 문단이나 구역을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그래서 특정 토큰 사이의 어텐션은 원천 봉쇄해서 음, 좀 생뚱맞은 대답이 나오지 않게끔 맥락 안에서 대답하게끔 유지를 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 빅버드 ETC 같은 경우에 문서 분류나 QA 아니면 요약 같은 태스크에서 버트와 근접한 성능 또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나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긴 문서 요약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빅버드가 시퀀스 길이 n에 대해서 연산량 ON을 구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긴 텍스트도 엄청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구조가 복잡해서 구현의 난이도가 있고 파스 어텐션이라는 걸 직접 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빅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스위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위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 MOE라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의 약자로 여러 가지의 전문가 그 모델을 합쳐서 병렬적으로 원래 실행을 시켜서 탑 K 전문가를 선별해서 이 중에 가장 좋은 전문가 답변을 출력으로 내놓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가 말하듯이 전문가 하나만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이 모델이 등장했는데 보시면 그런 MOE 성능, 트랜스포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파라미터 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무한히 늘리다 보면 연산량이랑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그 코딩 시간, 소요 시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적당히 늘리면서 연산량 좀 유지하는 모델이 필요했고 여기는 이제 빅버드의 스파스 어텐션이 있었듯이 이 스파스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듬성듬성한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 딱 하나의 전문가 모델만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좀 연산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다시피 인풋을 넣으면 라우터라는 그 함수가 여러 가지 전문가 중에서 어떤 엑스퍼트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음, 이렇게 병렬이 아니라 그냥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단순화하고 그 라우팅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걸 통신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빅버드랑 마찬가지로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구현을 단순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층을 여러 개의 엑스퍼트로 나눠서 각 입력 토큰을 라우터가 확인해서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엑스퍼트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 토큰을 전달하고 출력 값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세부 사항 같은 경우 어떤 엑스퍼트에 너무 많은 토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엑스퍼트별로 TO를 설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capacity factor라고 그러고 그런 TO를 넘으면 그 TO를 넘어서 분류된 토큰을 오버플로우 토큰이라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전문가 신경망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도록 우회하도록 한 게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캐파 안에서 그 토큰들이 좀 고르게 분배돼서 여러 전문가를 다양하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로스 펑션을 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옥실러리 로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은 어떤 안정성, 학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습의 지속성과 뭐 부하를 분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 장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얘도 어디까지나 MO이기 때문에 전체 파라미터는 많은데 그 어떤 인풋마다 연산되는 파라미터 수는 적어서 동일 MOE 대비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5 같은 댄스 모델보다 학습과 추론이 빠르고 따라서 속도와 성능이 당연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모델에 또 다른 전문가를 계속해서 붙여서 일족의 파라미터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이 엑스퍼트에 불균형 분배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문가들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한 뭐 두 명의 전문가 이상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하나의 엑스퍼트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람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람다 같은 경우 역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제 대화형 모델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GPT-3가 있었는데, 이 GPT-3가
텍스트 생성을 잘 하지만 문맥 유지를 잘 못하고 그 사실이 아닌 대답을 하는 경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통해서 구글이 하려고 했던 건 사람처럼 똑똑하지만 동시에 좀 안전하게 대화하는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람다의 핵심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웹문서와 대화 데이터를 포함해서 뭐 1.56조 단어를 학습해서 이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이 모델에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에 되게 중점을 두고 여기에 목적 함수랑 매트릭을 많이 설정을 해서 위험한 조언이나 혐오 표현, 뭐 편향 이런 걸 피했고, 결국 자기들이 세운 이제 구글 AI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열 기준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단계에서도 세이프티를 평가했고 위험한 응답은 일일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닌 대답을 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극복하기 위해서 팩추얼 그라운딩이라는 이제 외부 지식 활용 사실 기반 응답을 도입했고, 모델이 대답한 정보가 실제로 검증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진정성 확보라는 것이 그 구글이 람다를 만들 때 집중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어떻게 그 안정성과 진정성을 확보했느냐에 대해서 매트릭 베이스드가 파인 튜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6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람다를 훈련시켜서 그런 안정성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시면 SSA는 뭐 Sensibleness, Specificity, 그래서 센서블한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스페시픽한지, 그래서 그 말이 되는 답변 중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라면 당연히 다 말이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풋 넣어준 대화 참여자의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지를 SSA 지표로 평가합니다. 그 외에 뭐 interesting 뭐 한지, safety 한지, grounded 한지, 뭐 helpful 한지 등등. 그리고 롤 컨시스턴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챗GPT보다 조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지에 관한 지표도 넣어서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식은 제너레이터, 그 문맥을 보고 응답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잘 대답을 하는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그 생성된 응답에 대해서 지표별, 그 위에 있는 6개 지표별로 점수가 어떤지를 예측을 함으로써 그 대답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쓰이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제 바드라는 모델을 거쳐서 지금 제미나이로 그 연결이 됐고, 챗GPT랑 비교를 하자면 둘 다 트랜스포머 기반 디코더 온리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 원래 태어날 때 목적이 람다는 대화 특화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목적으로 태어난 반면에 GPT는 그 GPT는 그 범용 텍스트 생성, 그래서 챗봇 목적이 아니었다는 그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GPT가 더 대답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GPT도 사실 근데 안전성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actor를 통해서 그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안전성을 조절하는 반면에 람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모델을 직접 넣어서 그 여러 가지 매트릭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잠깐 보면 일관성 관련해서 롤 컨시스턴치 장점이 있는 람다에 비해서 GPT 같은 경우 다양성이 강한데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을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람다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이제 고퍼랑 친칠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고퍼랑 친칠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 모델 중에 유일하게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고퍼라는 거는 그냥 뭐 6가지 크기의 모델을 실험해서 스케일이 커질수록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분석한 실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 44 밀리언에서 280 빌리언까지 6가지 모델을 시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280 빌리언짜리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거를 고퍼라고 불렀습니다. 또 고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그 흙 파는 쥐였나? 뭐 그런 북미에 살고 있는 설치류인데 굉장히 뚱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쥐의 그 뚱뚱한 모습을 따서 280 빌리언짜리 대규모 언어 모델을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2개의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고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고퍼가 당시 소타 모델 대비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280 빌리언 개 엄청난 파라미터 수에 비해서 그 학습량 자체는 300 빌리언 토큰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친칠라입니다. 친칠라는 그 400개의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량으로 학습시켜 봤는데 이 학습시키면서 그 자기들이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모델 크기도 커져야 되는데 그 모델 크기가 커지는 만큼 학습량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덩치만큼 고퍼의 파라미터 수를 4분의 1로 줄이고 학습 데이터를 4배로 늘려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로 친칠라라는 동물이 고퍼보다 작지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칠라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플롭 최적화인데 이제 플롭 최적화라는 게 그 플롯 포인트 오퍼레이션 최적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왜 플롯 포인트라 하면 부동 소수점 연산을 플롯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을 하는 것을 이제 부동 소수점 연산이라고 하고 이 학습이나 추론 시 필요한 플롭의 양을 총합한 게 이제 총합을 좀 당연히 줄이는 게 플롭 최적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칠라 개발팀은 어떤 주어진 플롭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고정된 연산량 하에서 모델 크기와 데이터량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최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결과로 파라미터만 늘리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와 토큰 수를 함께 늘리는 것이 최적이라는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막 모델들이 파라미터 수만 계속 늘리면은 당연히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에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개발 등 많은 LLM들이 이런 플롭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파라미터 수와 토큰 수를 균형 있게 늘리도록 어,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고퍼랑 친칠라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PAL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ALM 같은 경우 패스웨이즈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 이건 이제 다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패스웨이를 하나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MOE처럼 여러 가지 모델로 물론 MOE도 하나의 모델이지만 각 태스크별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지 말고 모든 태스크를 그냥 하나의 패스웨이로 처리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모델로 수많은 작업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위치처럼 일부 요소만 활성화시켜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그 목적 구현하기 위해서 7가지 아키텍처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일곱 가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학습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사용 데이터를 웹문서랑 코드, 대화문 등 다양하게 학습시켰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코딩 AI랑 성능을 견줄 정도로 좀 괜찮은 그 결과가 나타났고, 에퍼를 딱 1회만 돌렸다는 점, 그런 것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코덱스랑 알파 코드와 비견할 정도로 코드 생성 능력이 있고, GPT-3보다 우수한 퓨샷 학습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NLP 과제들에서도 소타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씩 보자면, 이제 1번 같은 경우 스위글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제 원래 옛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렐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렐로 대신에 이제 요즘 모델 같은 경우 스위시랑 GLU를 쓴다고 하는데, 이 PELM은 그 둘을 결합해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썼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얘네를 썼을 때 그 오차 역전파 할 때 경사 흐름이 좀 더 부드럽고, 그래서 소실이 잘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기울기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계산이 되게 좀 안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PALM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성능 향상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러럴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병렬 처리라는 뜻인데, 원래는 어떤 레이어에서 어텐션을 하고 그다음 레이어룸 하고 다시 MLP 하고 다시 레이어룸 하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델에서는 어텐션이랑 MLP를 병렬로 처리를 해서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고 연산량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렬로 했을 때는 나머지 패스에서 어떤 코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두 가지를 안고 가야 되다 보니까 코딩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병렬로 했을 때는 하나의 레이어 통과해서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어텐션과 MLP를 고려할 때 잔여 패스의 흐름도 간결해졌고, 그래서 성능 저하 없이 역시나 효율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멀티 쿼리 어텐션인데요. 이제 원래 멀티 헤드 어텐션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원래 MHA에서는 헤드마다 KV가 따로 있어서 디코딩 시에 KV를 헤드에 저장하려고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쿼리만 여러 개 사용하고 키랑 밸류는 공유를 해서 디코딩 속도랑 추론 속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GPT-4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최신 모델도 이 멀티 쿼리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키텍처가 로프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원래 앱솔루트 포지션을 처음에 임베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삼각함수 형태로 극좌표계 변환을 해서 로테이션 값으로 임베딩을 한 겁니다.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봤더니 긴 시퀀스를 인풋으로 줬을 때도 위치 정보가 잘 유지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져도 추론 성능이 유지됐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쉐어드 인풋 아웃풋 임베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원래는 입력하고 출력할 때 그 가중치 행렬을 다르게 썼는데, 가중치 행렬을 공유해서 파라미터 수를 엄청나게 절감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공합의 정합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제 아래 n by m 행렬이 m by n으로 이렇게 잘 바뀌어서 나온다. 뭐 원래도 그랬겠지만 이제 그걸 더 고려할 필요 없이 정합성을 늘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학습 효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노 바이어스 텀즈는 이제 레이어넘 할 때 원래 AX 플러스 B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B를 재우고 지우고 그냥 행렬 가중치 행렬만 씌워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연상량 줄이면서 파라미터 수도 줄고 안정성도 유지되고 그 바이어스 플러스 해가지고 과적합될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턴스 피스 보캐블러리는 서브워드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약간 음, 뭐라 해야지? 아무튼 사용하는 언어의 그 뭐라 분류를 되게 많이 가져가서 다국어 확장성을 늘렸고 공백 같은 것도 그냥 어떤 단어 하나로 취급을 해서 어, 인풋이 들어왔을 때 out of vocabulary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답변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학습의 성능을 좀 향상시킨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ALM의 7가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이어서 오픈소스 LLM이랑 LLM 어댑테이션을 설명드릴 곽효연입니다. 먼저 리마인드 몇 가지를 한 다음에 라마와 인스트럭션 튜닝과 그다음 셀프 인스트럭션과 그에서 만들어진 이 알파카란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라이먼트 튜닝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리마인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크기와 학습 데이터의 관계성을 친칠라에서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기존 연구들은 모델 크기를 늘려서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왔었는데 사실 컴퓨팅 버짓을 고정시켰을 때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모델로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적절 비율을 맞춰야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는 그런 파인딩으로부터 라마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리마인드 두 번째는 구조 세 가지 구조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파인 튜닝 처음에 그 이전에 했던 그 버트 기반의 뭐 로버터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은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졌었고 네, 이게 잘 안 보여. 튜닝을 가져왔었고 여기가 좀 잘렸는데 여기는 인퍼런스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장했던 게 GPT-3에서 이 파인 튜닝 없이도 퓨샷 같은 그런 이그젬플들을 몇 개 같이 프롬프트에 제공을 하면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도입이 됐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타 러닝을 이루게 되고 학습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더 설명드릴 방식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해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과 좀 비슷한 결이지만 이 퓨샷에 쓸 그 예시들을 인스트럭션에 맞게 먼저 튜닝을 하고 나서 제로샷으로 인퍼런스를 시켜보자 하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 모델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성능을 향상하게 되는 그러한 튜닝 방식이 새로 생겼고, 이거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디스크립션을 사용해서 태스크에 맞게 LLM을 한 번 더 학습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점이 이 인컨텍스트 러닝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에서 이 인스트럭션과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휴먼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자체도 LLM을 이용해서 셀프 인스트럭션을 수행시키기도 해서 그 방식을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과 인 컨텍스트 러닝, 인스트럭션 튜닝을 사용했던 요 모델들별로 그 사용 방식이 이렇게 점차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라마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만든 모델인데, 결국에 목표는 작은 모델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퍼런스를 빠르게 수행하자. 친칠라에서 가져왔던 거에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트랜스포머와 라마의 이런 구조를 좀 비교했을 때는 라마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요 네 가지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의 아웃풋마다 이제 정규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인풋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이제 RMS norm을 구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서 인풋에 RMS norm을 적용해서 레이어의 입력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점이 라마의 다른 구조적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깊은 레이어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RMS norm을 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바꿨다는 것인데요. 이 기존의 렐루와 젤루보다 깊은 모델에서 좀 더 비선형성을 강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함수라고 활성화 함수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터리 임베딩이라고 해서 기존의 포지션 임베딩을 넣는 것과 조금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 어텐션 스코어 계산에서 그 상대적인 위치 정보가 자연스럽게 내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절대적 위치가 포지션 임베딩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상대적 위치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로테이션을 시킴으로써, 그 입력 벡터를 로테이션 시킴으로써 로터리 임베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M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포지션 M에서의 그 입력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포지션 M에서의 로테이션 벡터를 만들고 그 입력 벡터와 이 프로젝션 한 것에 내적을 해주어서 로터리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래시 어텐션이 이제 구조적 특징인데요. 이제 기존 셀프 어텐션 연산에 너무 많은 양이 쓰이다 보니 그거를 가속화할 수 있으려면 이 소프트맥스와 이 마스킹과 다 프로덕션 이런 연산을 하나의 커널에서 GPU 레지스터나 캐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가속화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의 결과가 성공적으로도 정말 적은 모델을 쓰지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큰 모델들보다 성능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델 대비.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인데요. 그 요 두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는 결국에 LLM 어댑테이션을 위한 두 가지 방식인 거고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LLM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스트럭션에 대한 튜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얼라이먼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능이 좋은 답변이 잘 생성되더라도 이게 사람의 선호와 가치와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도록 하는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그런 튜닝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용한 모델이 알파카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이 이 기존에 있던 인 컨텍스트 러닝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결국에 인스트럭션 튜닝은 프리트레인드 그런 랭귀지 모델을 인스트럭션에 따라 학습시키는 능력을 만들어서 제로샷이나 언신 태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거를 그거 하에 이제 ICL을 보게 되면 ICL은 이 요 example들을 같이 넣어서 인풋으로 바로 프리트레인드 된 그런 모델을 넣게 되면 추론을 해서 이제 네거티브라는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생성을 해내는데 인스트럭션 튜닝은 바로 이렇게 example을 프리트레인드 된 LLM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인풋을 가지고 LLM을 넣어서 인풋만을 가지고 이제 LLM을 넣어서 LLM을 한 번 더 이제 인스트럭션 튠드 된 이 LLM을 한 번 더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제로샷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언신 태스크를 여기에 넣게 되면 제로샷이지만 그리고 언신한 태스크이지만서도 이 추론이 더욱 향상된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개의 다른 점은 얘는 지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신 태스크에 대한 추론도 더욱 향상될 수 있다라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과 이거 그러면은 파인 튜닝과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가 다른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성능을 시키기 때문에 원시 태스크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고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넣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포맷부터가 일단 다르고 이 하나의 모델로도 여러 태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멀티태스크나 지시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멀티태스크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따라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시 해석 능력 자체를 학습시키는 거고 얘는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그러한 능력 자체를 학습시킨다고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먼저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휴먼이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언신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뭐 명시적인 인스트럭션이 없는 경우에 휴먼이 쓸 수도 있겠지만 오픈 AI들의 API 등을 이용해서 인스트럭션을 같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셀프 인스트럭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두 가지 방식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휴먼이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말 휴먼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한 휴먼 어노테이터를 뭐 고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성하는 거에도 그냥 휴먼이 아닌 LLM을 쓸 수 있다라고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하면 좀 셀프 인스트럭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 아이디어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스턴스의 일부만을 가지고도 이러한 뭐 디스크립션이나 인스턴스도 LLM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자기들이 학습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인스트럭션을 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처음에 휴머니 쓴 뭐 175개의 뭐 시드 태스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태스크 풀이 있을 것이고 여기선 보통 GPT-3나 챗GPT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와 비슷한 뭐 태스크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은 일부는 이제 휴머니 만든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 일부는 GPT가 만든 그런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 요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태스크 자체에 대한 분류를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서 뭐 텍스트로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를 주라고 했었는데 뭐 그거에 맞지 않았을 때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혹은 결국 의미상으로 비슷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를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러한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이제 인스턴스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 인스턴스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풋 퍼스트와 아웃풋 퍼스트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풋 먼저 태스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뭐 번역을 하라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인풋을 먼저 만들 수도 있고, 아웃풋을 먼저 만들 수도 있는데, 인풋을 만들고 나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었을 때는 특히 특정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생성을 했었을 때 라벨이 편중이 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 뭐 인풋을 먼저 만들게 되면 하나의 라벨로만 계속 편중이 되어서 그러면 아웃풋 퍼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뭐 비율을 나눠서 아웃풋을 먼저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인풋을 따로 추가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나온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인스턴스 생성하는 이런 케이스별로 예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풋 버스트, 아웃풋 버스트가 나뉘었을 때 인풋을 먼저 생성할 수도 있고 아웃풋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인풋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인스트럭션과 그걸 활용한 이제 알파카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파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셀프 인스트럭션의 생성을 보통 GPT로 한다고 했는데 GPT 그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라마의 그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게 알파카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갖춘 이런 라마의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저비용으로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얼라이먼트 튜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라이먼트 튜닝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맞게 이 대답을 좀 더 다듬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뭐 GPT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서비스로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그게 뭐 너무 비윤리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게 사람들의 그런 선호와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얼라이먼트 튜닝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뭐 helpfulness, 뭐 honesty, 뭐 harmlessness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얼라이먼트들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얼라이먼트를 합니다. 이제 랭킹을 기존의 뭐 베스트 앤서뿐만이 아니라 캔디데이츠들의 리랭킹을 사용을 해서 랭킹 베이스로 써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GPT를 이용하다 보면 뭐 추가 질문, 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란들이 있는데 그렇게 추가 질문을 제공을 해서 그 답변을 이용해서 그 답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거나 혹은 룰 베이스라고 해서 그냥 아웃풋의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그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룰에 맞게 생성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뽑아내서 이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으로는 이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어,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런 휴먼 어노테이터들이 얘네들을 평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에 맞게끔 이제 답변을 생성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 학습으로 그러면은 어떤 리워드 모델을 가져야 하는지 뭐 그런 어떤 폴리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 대해서 휴먼이 작성한 그러한 이 페어들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옵션이어서 진행하는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들도 있는데 이렇게 1번 SFT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월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리월드 모델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 휴먼 프리퍼런스 랭킹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학습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월드 모델을 크기를 키웠었을 때 전체 성능이 향상되기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음, 함리스를 좀 낮추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이게 함리스를 이제 올리려고 했었을 때, 헬프풀니스가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었어서, 요것들은 룰을 만들어서 좀 더 보완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결국에 그냥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유해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너무 과해지는 거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룰을 넣는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리월드 모델을 향상시키는 그런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면서 얼라인드 된 이제 랭귀지 모델을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